안녕하세요. 저는 손규진이라 하고요. 오늘은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 어떻게 넘기죠? 제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라인 AI라는 스타트업에서 AI 리서치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 있는 일루드 AI라는 단체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고 뭐 인스트럭션 튜닝하고 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지금도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약간 뭐저 이름으로 더 이상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코클립이라고 이제 언어 모델과 이미지 모델을 합쳤던 이제 클립이라는 모델을 한국어로 처음 이제 적용을 했었고, 이제 헤레벤치나 CSAT-QA,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KMMLU 같은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을 꾸준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언어 모델 평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제 제가 이게 일주일 전에 완성한 슬라이드라 구글 얘기가 좀 빠져 있는데, 최근에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언어 모델을 새로 공개하셨다는 사실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이 그 공개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마케팅 포인트는 우리가 GPT-4보다 잘한다,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진짜 웃긴 현상인데, 구글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테스트했던 아카데믹 벤치마크에서 다 GPT-4보다 우리가 좋은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GPT-4보다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를 본 뭐 리서처들은 야, 근데 너네 좀 뭐 특히 이제 MMLU라는 벤치마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어거지 아니냐, 너네 약간 아카데믹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게 제미나이한테 유리한 방식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엄청 빅테크, 그러니까 완전 프론티어 랩이라 하는 데까지 가도 언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벤치마킹이 워낙 커지고 중요해지다 보니까 구글에는 이제 벤치마킹 그러니까 돌리는 게 직업인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하루 종일 와서 벤치마킹 돌리고 기록만 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벤치마킹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아카데믹에서는 뭐 중요하죠. 그래야지 제가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서비스하는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 R&D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거나 혹은 기존의 모델을 개선했다라고 설명을 할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몇 번 돌려보고 좀 나은 것 같은데 하고 서비스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글루나 슈퍼글루, MNLI 같은 벤치마크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들은 하나의 태스크를 가지고 언어 모델을 평가합니다. 버터한테 가서 이제 너 감정 분석 할 수 있어? 너 정확도 몇 %야? 하는데, 감정 분석이라 해봤자 사실 선택지가 3개밖에 없잖아요. 긍정인지, 뭐 중립인지, 부정인지. 찍으면 33%거든요. 자연어 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합치에 모순이야? 중립이야? 하면 또 33%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지금 나와 있던 NLI 데이터셋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 NL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2개를 주고 그 문장 2개가 모순 관계에 있는지 혹은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셋이거든요. MNLI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하나 제거하고 평가를 돌렸을 때 정확도가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문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인데, 한 개의 문장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벤치마킹이 되게 오래전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 모델이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기사들을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오픈 AI를 넘었다, 우리가 챗 GPT보다 잘한다, 이런 게 국내외에서 많이 나옵니다. 해외에선 또 유난히 많이 나오죠. 이런 연구들을 제가 약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양쪽에 다 있어요. 이제 마케팅적으로 현재는 벤치마크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200개, 300개 돌려보고 그 중에서 GPT를 넘길 수 있는 한 6개만 체리 피킹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GPT를 넘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반대로 정말 우리 모델이 GPT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오픈 AI 네임 밸류에 가려서 혹은 스타트업에서 그만큼 마케팅 파워가 없어서 본인들이 한 노력을 언더밸류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론은 이제 평가형 데이터가 너무 쉬워지면 변별력이 부족해져서 모델 간의 평가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언어 모델 평가가 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편집하다 사이테이션 넣는 걸 까먹었는데, 저건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그 LLM 벤치마킹에 대한 서베이 페이퍼에서 제가 갖고 왔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까지만 해도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2023년에 들어오면서 거의 매달 3, 40개씩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제 기준에 좀 신기한 사례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FreshQA라는 데이터셋입니다. FreshQA는 이제 구글과 협업으로 나온 데이터셋 중에 하나고, 언어 모델이 얼마나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GPT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특히 챗GPT,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논리지 컷오프가 2022년 2월이어서 내가 이걸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보셨을 텐데, 결국 그렇게 이제 언어 모델들은 이제 보통 사전 학습이 끝나면 거기서 지식이 끊깁니다. 나중에 파인 튜닝으로 조금 추가할 수야 있겠지만, 아직 대부분은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만 지식이 학습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아카데미아에서는 크게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데이터셋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2022년 8월에 학습이 끊겨서 지식이 없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적용하게 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리틀 트립 같은 회사들이 이제 챗봇으로 이제 여행 계획을 짜주고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생뚱맞게 우크라이나를 여행 가라고 추천을 하면 안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 아니면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할 때 상장 폐지된 기업을 추천을 하거나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게 아카데미아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인더스트리에서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본인 도메인에서 어떤 정보원들이 최신의 정보인지, 어떤 걸 놓치면 안 되는지 같은 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놓고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FreshQA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데이터셋은 GPQA라는 데이터셋인데, GPQA는 이제 구글 프루프의 약자입니다. 이제 저거는 총 45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이고, 이제 박사 소지자 혹은 박사 학위자들, 그러니까 박사를 하고 있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풀었을 때 정확도가 65%, 그리고 일반인이 풀었을 때 구글 검색을 한 문제당 30분씩 허락해서 풀 때 정확도가 30%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사지선다형 아니면 오지선다 대답일 테니까, 랜덤 게싱이 25%에서 20% 사이거든요. 그럼 30%면 사실상 찍는 것보다 조금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셋도 임플리케이션이 좀 큰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계속 궁금해 왔던 거는 LLM이 스토캐스틱 패러시 아니냐, 언어 모델 단순히 지식을 외워서 그냥 외운 걸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항상 해왔는데, 이 데이터셋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제 구글 검색만으로 풀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지식을 내가 보고 외웠다 해서 풀 수 없는 것들을 언어 모델이 풀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이터셋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더스트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 도메인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금융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납품업체가 어떤 악재가 있다, 공장에 불이 났다, 그럼 삼성전자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질문을 물어봤을 때, 언어 모델이, 아마 대부분의 언어 모델은 그럴 텐데, 내놓을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대답, 0차원적인 건 이제 감정 분석을 했을 때, 이건 부정이니까 악재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GPT 같은 언어 모델이 붙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대답은, 얘네가 납품하는 업체인데 얘네가 공장이 있으면 생산을 못할 테니까 삼성전자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거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진짜 애널리스트급의 답변을 원하는 거라면, 그 납품 업체가 어떤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지, 그 제품이 삼성전자의 제품군에 어느 정도의 그 크기를 갖고 있는지, 혹은 삼성전자가 대체할 만한 새로운 납품업체를 구할 수 있는지, 되게 다양한 것들이 평가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영역들이 사실 지식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두 데이터셋의 공통적인 특징은 크기가 되게 작다는 점이거든요. FreshQA도 제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나는데 몇천 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MT벤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80개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드는 에포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엄청 고퀄리티지만 적은 양의 데이터셋을 테일러해서 만드는 방법이고, 이게 아마 인더스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리즈너블하고 임팩트풀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언어 모델들한테 정확히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는 사실 인더스트리 부분에서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서비스에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겠다를 알고 있지, 이걸 아카데미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웃긴 게, 여기서도 보시면 GPQA도 이제 바이올로지, 피직스, 케미스트리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MMLU 같은 것도 대부분 피직스 쪽에 맞춰 있는데 되게 웃긴 게 그 이유가 대부분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공대생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고 이게 좋은 데이터셋이구나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 공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머니티스 쪽 데이터셋이 잘 안 나옵니다. 인더스트리 쪽 서비스에 맞닿아 있는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나오기가 비슷한 의미에서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뭔가 이제 벤치마킹을 어차피 사내에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구 레코드를 쌓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은 저는 이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논문은 아니고요.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이제 그록이라는 랭귀지 모델을 공개할 때의 블로그의 일부분인데 저 파란색으로 글씨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헝가리 내셔널 하이스쿨 파이널스를 갖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어로 치면 수능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언어 모델의 학습이 끝난 시점에 새로 만들어진 고퀄리티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고퀄리티 문제들을 갖고 와서 데이터셋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록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점은 그런 뭐 있을 수도 있는 치팅 같은 걸 다 제껴놓고 그 새로 나온 문제들, 그것도 어려운 걸로 풀렸을 때도 우리 그록이 잘한다라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이미 있는 문제들, 그거 중에 이제 자기한테 좀 겹치는 걸 갖고 와서 데이터셋화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어 언어 모델 평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국어 언어 모델은 이제 영어에 비해서 되게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어 언어 모델 데이터셋들이 기본적으로 영어에 있었던 거를 뭐 번역하거나 아니면 리임플레멘트 하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뭐 SNLI나 MNLI 같은 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카카오에서 만들었던 Core NLI는 이제 2020년에 나왔고요. 약 5년 정도 밀렸죠. 그리고 Core CUD도 2016년에 스쿼드가 나왔던 거를 리임플레멘트 한 게 한 3년 정도 밀려서 19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이제 19년, 20년도에 만들어졌던 데이터셋들이 이제 요즘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2020년에 나왔던 MMLU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한국어로 대응되는 데이터셋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뭐 한국어 LLM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아서도 있고요. 한국어 LLM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데이터셋이 지금까지 필요 없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퍼클로바나 뭐 되게 다양한 기업들에서 LLM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되게 더 많은 기업에서 뭐 라마를 파인 튜닝 하거나 해서 이제 본인들 서비스에 넣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벤치마킹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뭐 클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에 대응되는 버전이어서 좀 쉽고, 뭐 감정 분석, 뭐 토픽 분류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좀 쉽고, 코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어려운 태스크를 구성을 했지만 이제 그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한 5,00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게 엄청 제가 노리려고 하는 그 인더스트리가 되게 스페시픽해서 이걸 되게 지역적으로 딱 테일러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엄청 크게 만드는 게 답이거든요. 결국엔 샘플링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삽질 노력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저는 이제 헤레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헤레는 이제 감사합니다. 한국어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지금 뭐 팀 멤버는 26명이라 적혀 있는데, 뭐 26명, 오픈소스 해보신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26명이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았더니 이제 겹쳐간 사람이 26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총 4개의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헤레벤치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헤레벤치는 이제 영어로도 논문이 나와 있고, 저희가 여기저기 홍보를 많이 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총 6개 분야에서 이제 언어 모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한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앞서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 노력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되게 지역적인 도메인에 이제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든 데이터셋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6개의 분야에서 만들어져 있고, 이제 휘기어 전문어 외래어, 그리고 한국사 독해 일반 상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던 거는 이제 모델이 영어로 학습되었으면 알 수 없는 지식들,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났으면 어디로 전화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영어로 학습됐으면 911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한국어로 학습됐으면 119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데이터셋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만약에 이 언어 모델을 한국 회사가 쓴다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모델을 뭐 워드 같은 거 혹은 한글 같은 거에 붙여서 이제 그 편집기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외래어들의 제대로 된 번역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전문어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단어 데이터셋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일반 상식에서 뭐 이 언어 모델을 내비게이션에 붙인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뭐 길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진 않더라도 뭐 롯데타워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성능 평가를 보시면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코베스트라는 데이터셋과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코베스트도 이제 물론 한국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 모델들한테 풀기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큰 언어 모델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샷을 늘렸을 때 결국에 코베스트는 이제 언어 모델과 한국어 모델의 성능 차가 줄어드는 반면 이제 헤레벤치는 그런 게 좀 적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GPT 3.5나 GPT 4를 활용을 했을 때 그 한국어로 프롬프팅을 했을 때랑 영어로 프롬프팅 했을 때 코베스트는 거의 10% 가까이 성능이 늘어나는데 반면 헤레벤치는 약 뭐 작으면 0.4%, 크면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어를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시간이 없다 해서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텐데, 이제 헤레벤치 1.1이라고 저희가 새로 업데이트한 데이터셋이 나왔고, 이게 이제 크기 한 5,000개 정도 되고요. 뭐 다양한 태스크가 더 추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밸류에이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사실 이제 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노란색 영역하고 핑크색 영역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모델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둘 다 이제 폴리글로 12.8B라는 모델을 사용했던 거고, 프롬프팅을 어떻게 했냐만으로도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성적이 달라져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언어 모델을 평가할 땐 사실 벤치마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프롬프팅으로 다 해보고 그 모델들의 분산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서 성능이 너무 많이 바뀐다면 스테이블한 언어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넣어봤고요. 이제 이 unstable evaluation, 그러니까 evaluation의 문제는 사실 해외에서도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코어 오픈 LLM 리더보드라고 이제 니아랑 업스테이지가 만든 버전의 이제 오리지널 버전, 이제 일루더 AI가 만들었던 오픈 LLM 리더보드를 보시면 그 언어 모델들이 어떻게 평가했냐에 따라서 등수가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 여기 위쪽을 보시면 라마 65B, 팔콘 40B, 그리고 라마 30B가 이제 등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프롬프팅이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스테이블한 언어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실 좋은 벤치마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벤치마크를 뭐 다양한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그 모델이 그런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그 얼마나 바뀌는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 선다를 앞에 주냐 뒤에 주냐 하나만 바꿨는데 그 성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사실 너무 다양하니까 모델이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이게 그 예시인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고 맨 밑에 이제 모델 프리딕션 이 부분에 모델이 어떤 값,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A, B, C, D, E 중에 뭘 늘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 여기 이 빨간색 영역에 등장할 답이 확률이 뭐가 제일 높은지로 평가를 하는데, 이 선택지를 뭐 지운다거나 아니면은 선택지 A, B, C, D를 가나다라로 바꾼다거나 저 참고와 선택지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뭐 작게는 20-30%, 크게는 50-60%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오픈소스 모델들 뿐만 아니고요. GPT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는 논문이 나와 있는데, 뭐 네, 나중에 제가 링크를 뭐 남기던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포맷으로 모조리 평가하고 에버리지 스코어를 낸다,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한다, 뭐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건 이제 오터 HD라는 이제 멀티 모달 언어 모델에서 나왔던 방식인데, 질문이랑 옵션을 넣어주고 이제 멀티 앤서처럼 이제 저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답을 A, B, C, D 중에서 생성하는 식으로도 하고요. 아니면 프리폼 앤서라고 해서 아예 정답을 모델이 생성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정답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후자가 이제 고객분들 혹은 이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황과 제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더 잘 평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사실 다 읽어보는 것도 방법인데, 이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제 제가 만들었던 스몰 인스트럭트 모델이랑 다른 분이 만든 모델이랑 GPT 3.5를 이제 한 프롬프트로 다 프롬프팅을 해보고 생성된 결과를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사실 가장 간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방식이고, 네, 제가 만든 버전도 저 링크에서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뭐 슬라이드가 공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KMMLU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2020년 공개됐던, 해외에서 공개됐던 MMLU가 이제 중국에서 한번 리임플레멘트가 돼서 CMMLU라는 버전이 나와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어에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시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신경 썼던 점은 이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한 인더스트리 도메인에서 완전 테일러된 데이터셋을 만들면 뭐 widely used 되기가 힘드니까 그럼 최대한 넓은 도메인에서 최대한 큰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학습용 질문이 22만 개 정도 들어가 있고 평가용 질문이 이제 3.5만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파인 튜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용 질문을 다 평가셋으로 돌려도 되긴 하는데 이제 평가셋이 25만 개나 되면 이제 돌릴 때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또 오히려 또 사람들이 안 쓰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줄였고요. 이제 국내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이나 수능 시험 등을 활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약 533개 정도의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코베스트가 0.4K, 그러니까 한 4,500개 정도, 헤레벤치 기존이 2,000개, 헤레벤치 1.1이 5,000개 정도인데 이제 KMMLU 같은 경우에 35,000개의 테스트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나왔던 MMLU나 중국어로 나왔던 CMMLU에 비해서도 큰 크기입니다. MMLU는 14,000개 정도였고 CMMLU는 11,000개 정도였거든요. 약간 제 자랑이긴 합니다. 열심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랑 협업을 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네, 뭐 네이버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네이버랑 같이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요,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 평가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언어 모델 평가에 대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벤치마크를 만드는 부분이 다입니다. 지금도 제가 속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거래소 KRX랑 협업을 해서 금융용 benchmark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거에서 사실 들어가는 에포트의 가장 큰 부분은 일종의 경험이거든요. 이걸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 KMM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 제작했던, 수집했던 문제들이 한 37만 쌍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12만 쌍을 클렌징으로 덜어내거든요. 그 덜어내는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휴먼 에러 없이, 바이어스 없이 가장 고퀄리티 데이터만 남길 것인가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7만 개를 랜덤 샘플링해서 계속 100개씩 읽으면서 이제 자주 보이는 에러들을 이렇게 매뉴얼하게 긁어내거든요. 그게 제일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이런 에러들이 있었지를 좀 적용을 해서 나름 이제 패턴화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헤레벤치 같은 경우처럼 이제 완전 처음부터 바텀업 본인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뒤에 가서 퀄리티 컨트롤 할 필요가 없긴 하겠죠. 본인이 다 처음부터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를 최대한 모아서 혹은 도메인 전문가 분들이 이제 엄청 귀찮은 작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해이하지 않게 이렇게 잘 모티베이션을 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에 데이터셋을 완성한 이후에도 평가 방식을 단순히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다지선,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로 만들어져 있지만 단순히 멀티플 초이스를 냅둘 게 아니라 뭐 엄청 섞어본다든지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지를 지우고 답을 생성하게 하고 실제 정답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 모델을 평가했을 때 가장 그나마 자동 평가에서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가 이제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제가 방금 그 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생성시켜보고 직접 읽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그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만드는 사람과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는 사람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데이터셋을 학습을 할 때 제가 만든 프롬프트들이 약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넣으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문제가 생겨서 조금 휴먼 에러가 좀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생성되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셋 이렇게 만들고 정량 평가해서 좀 필터링을 해낸 다음에 남은 후보군 모델을 다 돌려서 확인해 본다. 이 정도가
가장 지금으로선 정석적인 평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